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발표하게 된 튜닝과 22학번 김민찬입니다. 자,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 차는 뭔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하이브리드 종류하고 이제 작동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혼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내연기관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동력원을 뜻하지만 두 개 이상의 동력이 사용되는 것은 모두 하이브리드라고 부를 수 있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개발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9세기 후반 페르디난도 포르쉐의 믹스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재 자동차 엔지니어로 불린 페르디난도 포르쉐와 마차 공장 사장인 야곱 로너가 1899년 최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로너 포르쉐 믹스테를 개발했습니다. 믹스테는 프랑스어로 혼합된이라는 뜻으로 4개의 바퀴에 각각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당시에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터와 배터리의 발전 속도는 같은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발전과 유전 개발로 인한 물가 하락으로 하이브리드는 시장에서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중반 자동차 산업은 석유의 대량 생산과 소비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연료 고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기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19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자동차의 연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현대 자동차 그룹은 2009년 세계 최초로 LPG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 아반떼, 포르테, API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2011년 출시한 국내 최초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인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2013년 현대차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며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점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할까요? 하이브리드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와 내연기관 모두를 오가는 효율적인 주행을 통해 연비를 높일 수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회생제동 기능을 활용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버려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충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비해 편의성이 높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브레이크 패드도 덜 소모되는 장점이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개의 동력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과 전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동력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 모터의 효율을 높여주는 배터리 기술 등 여러 기술이 추가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성능은 파워트레인을 제조하는 기업의 기술력에 의해 성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크게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나누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풀 하이브리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 두 가지 동력을 적절히 사용하여 연비를 높일 수 있고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회생 제동 시스템을 사용해서 충전을 합니다. 다음은 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사이 위치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풀 하이브리드 대비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긴 주행거리를 전기로만 운행할 수 있고 전기를 다 사용하더라도 엔진을 작동시켜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운행할 수 있어 연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처럼 운행을 많이 하려면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 모터가 소형이기 때문에 풀 하이브리드처럼 단독 주행을 할 수 없지만 시동을 걸거나 출발할 때처럼 큰 힘이 필요할 때 엔진에 힘을 실어주거나 전기 관련 구동 장치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살짝 아쉽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정비성이 좋은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의 장단점, 이제 먼저 연비가 좋아서 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이 적어서 친환경적이고 차가 조용해서 정숙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초기 구매 비용과 정비 수리 부품 비용이 비싸고 이제 배터리 수명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타다 보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실제 오래 타는 분에게 제가 하이브리드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 내연기관차처럼 처음부터 시동이 걸렸다 운행이 끝나고 시동을 끄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주행 중에 자발적으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서 이제 엔진의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이브리드를 오래 탄 차주분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의 이제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제 먼저 직렬형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제 전기를 발전하는 용도로만 구동을 하고요. 이제 엔진을 구동시켜서 발전된 전기로 모터가 차를 직접 굴립니다. 이제 특징으로는 원리가 간단하고 엔진은 뭐 RPM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출력만 계속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고요. 적용된 차종으로는 이제 BMW 옛날 i3 모델과 이제 쉐보레 볼트 모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직렬형 하이브리드의 이제 주행 상황별 특성을 보시면 이제 주행 중일 때는 이제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와서 엔진이 구동을 해요. 그러면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 걸 이제 모터로 보내서 차를 구동하고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동 시에는 회생 제동을 해서 모터가 회수한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 배터리로 회수해서 충전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병렬형 하드 타입인데 PME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한 병렬형 타입이고요. 네. 클러치가 모터와 엔진 사이에 있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터만 사용하거나 엔진만 사용하거나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타입입니다. 시동 초기와 저속 시에는 전기 모터만 사용해서 엔진에 부하가 많이 가는 구간에 엔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료 소모를 적게 하고 직렬형에 비해 용량이 작은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엔진과 따로 사용하는 구간에는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터나 엔진을 큰 걸 쓸 필요가 없고 또 힘이 진짜 필요한 구간에는 서로 같이 힘을 보태서 쓰기 때문에 뭐 큰 모터나 큰 엔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 타입 방식에서 이제 외부 전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 OBD 차저를 추가하면 여기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도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드 타입의 주행 상황별 보시면 이제 전기만 사용할 때는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모터를 통해 전기가 흘러서 이제 차량을 직접 움직이고요. 이제 모터 어시스트 모드라고 하는 것은 엔진과 모터가 함께 구동하는 겁니다. 이제 EV 모드에서 연료 추가된 게 엔진이 또 구동하고 뭐야? 힘을 보태서 이제 차를 같이 굴리고요. 이제 엔진의 차징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터는 구동하지 않고 엔진만 구동해서 차를 굴리고 이제 남은 발전기 통해서 남은 전기는 또 배터리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엔진만 사용하는 모드도 있고 회생 제동을 하면 이제
변속기에서 모터 발전기를 통해 회수된 전기가 또 배터리에 충전이 되고요. 아이들 차징 모드에서는 이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제 엔진이 회전을 해서 HSG 그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또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합니다. 다음은 연료점에서 소프트 타입 FMED라고도 불리고요. 이제 소프트 타입은 엔진이 주로 구동을 하고 모터는 엔진의 출력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 이제 모터로만 주행하는 EV 모드가 불가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차종 모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초기에 나왔던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 뭐 베르나 하이브리드 뭐 그런 차종에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같이 모터 시스템 모드는 이제 엔진과 모터가 같이 동력을 제공해서 차를 운행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모터에 힘이 필요 없는 상황에는 엔진만 구동해서 차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제동 시에 모터 발전기를 통해 회수된 전기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운행합니다. 또 직병렬형 하이브리드는 이제 직렬형과 병렬형의 장점을 합쳐놓은 형식이고요. 토요타하고 혼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직병렬형에는 모터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MG1, MG2라고 부르는데 MG1은 엔진이 항상 회전을 하고 이게 파워 스프릿 디바이스로 지나서 MG1은 배터리로 충전만 합니다. 그리고 모터 2가 일반 뭐 병렬 하드 타입 이런 데서 사용하는 모터처럼 차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고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모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모터와 엔진이 모두 구동하는 상황에서도 그 엔진의 회전력을 받고 있는 모터 1이 계속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도 전기로만 탈 수가 있는데 이제 EV 모드에서는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가 모터 2를 지나서 유성기어를 통해 이제 차를 운행하고요. 이제 EV 모드랑 이제 차량 엔진이 EV 모드에서 차량 엔진을 시동을 걸 때는 이제 아까 EV 모드에서 배터리가 또 모터 1으로 전기를 보내서 이제 파워 스프릿 디바이스를 통해 엔진을 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에는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모터 1을 통해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는 상태에서 배터리가 모터 2로 전기를 보내서 차를 주동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하이브리드 방식과 똑같이 이제 또 모터를 통해 회수된 전기는 회전 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EREV 거리 연장형 자동차. 어떤 사람은 이게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뭐 모터와 엔진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이브리드로 저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기차 구성에 작은 엔진과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엔진은 발전기 용도로만 회전시키고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서 주행거리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아까 직렬형이랑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기와 엔진이 없으면 그냥 전기차라고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작은 엔진과 발전기를 붙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재밌을 만한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가 18.5km에서 21.1km 같은데요. 그리고 합산 출력이 141마력.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17.1에서 19.4km까지 나오고요. 벤츠 하이브리드가 15.7에서 18km까지, 투싼 하이브리드가 14.3에서 16.2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차값이 옛날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환경 이런 데 많이,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 이런 데 많이 민감해지면서 이제 새로 나오는 스포츠카들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이제 뭐 i8 많이 아시겠지만 3기통의 모터가 들어가서 362마력을 내고요. 이게 복합 연비가 100km한테 연료가 2.1리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킬로미터 퍼 리터로 환산했을 때 이거 47km 퍼 리터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페라리의 296 GTB라는 모델인데 이제 6기통의 모터를 써서 830마력 내고 있습니다. 연비는 15.6km가 나오고요. 이제 람보르기니의 레파엘토 12기통의 모터를 써서 1000마력이 넘는 힘을 내고, 이제 918 스파이더 포르쉐 모델인데 8기통의 모터를 써서 887마력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스포츠카들은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제 하이브리드로 약간 타협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6기통, 8기통, 12기통 기름을 애초에 많이 먹는 아이들이라, 그리고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딱히 연비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주제를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 차의 필의 형상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차의 필의 형상이 엄청 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의 브레이크를 보면 디스크도 내연기관 차들이 큰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는 디스크와 패드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회생제동 진짜 들어가서 맞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은 무조건 차를 멈추려면 엔진 브레이크도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풋브레이크로 그걸 다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성능 유지를 위해서 이제 냉각 효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휠에 구멍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면적도 당연히 큰 걸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고,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제동 시에 회생제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회생제동 강도를 높여놓으면 뭐 엑셀러만 주행이 가능하다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되게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휠의 모양이 저렇게 이상해진 이유는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연비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제 휠을 저렇게 막아놓는 밀폐형 구조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 오일이 그 내연기관 차들과 다른 점하고 뭐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관리 방법은 모르겠는데 차이점은 이제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사용하는데 옆에서 모터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 힘이 덜 받으니까 힘이 드는 게 덜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정도가 좀 더 약하지 않을까. 또 다른 분 없으시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모터와 엔진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처음에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하드타입이나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시동을 해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만 써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열이 하나도 오르지 않은 냉한 상태에서 시동이 그냥 팍 걸려서 지금 막 40km, 50km 그 이상의 속도를 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윤활 성능이 되게 강조되어서 이제 정도가 낮은, 여기 보시면 0W16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제 교환 주기도 이제 엔진 오일 내에 첨가제 그 윤활력이 되게 빨리 떨어집니다. 그렇게 시동을 계속 껐다 켰다 이제 엔진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극악의 조건이거든요. 달릴만 하면 시동 꺼버리고 또 이제 좀 쉴라 하면 시동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첨가제의 윤활 성능이 되게 빨리 떨어져서 뭐 5,000에서 7,000 km 전후로 교환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 진짜 마지막,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배우면서 이 PPT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요. 뭐 경제적인 효율성과 뭐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또 좀 아쉬운 게 배터리 에너지 밀도 문제와 충전 인프라, 이게 조금 더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이 꾸준히 발전해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약간 좀 마초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이브리드를 왜 타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배우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기술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